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은 넉 달째 3%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이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통합과 단결의 정치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고 이 전 대표의 출당 요청 청원 글은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습니다. 정부가 OECD 1위인 국내 자살률을 10년 안에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10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신건강검진을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에 처음으로 탱크를 투입하면서 본격적인 시가전에 나섰습니다. 이 지역엔 북부에서 피난온 주민들이 머물고 있어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지방 등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고농도 미세먼지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6%로 나타나 올해 목표치인 1.4% 달성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대기업 절반은 내년 투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은 민생과 성장 동력,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새로운 경제 사령탑들의 목소리를 이규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2기 경제팀 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첫 목소리로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꽃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역동이라는 단어를 20번 넘게 언급하며 규제 개혁을 통한 역동 경제 구축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돌아온 박상우 후보자는 부동산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불거진 만큼 3기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비아파트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농축산물 가격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고 외교부 차관 출신인 오영주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민생의 현장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과 또 소상공인 일하시는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서 열심히 듣고 또 세심하게 살피면서 고금리와 고물가, 저성장의 높은 파고 앞에서 2기 경제팀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윤석열 2기 경제팀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는 바로 고물가입니다. 요즘 사과나 귤은 금사과, 금귤로 불릴 정도로 식탁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3.3%로 전달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이어서 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장을 보러 온 사람은 많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다 보니 하나를 고르는데도 한참에 걸리고 장바구니는 차지 않습니다. 다 오르는 거예요. 거의 다 그냥 구경을 해서 한참 해고 사요. 한참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르고. 그중에서도 사과나 귤 등 과일 가격이 꽤 부담스럽습니다. 공지당 16,000원이면 네, 4,000원. 5, 6천 하잖아요. 7, 80%는 올랐나 봐. 재수도 많이 올랐죠. 근데 옛날에는 한 10만 지 사면 진짜 하거든. 이제는 반도 안 돼.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로 전달보다 오름폭은 둔화됐지만 이렇게 실제 체감되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올여름 반복된 폭우와 폭염으로 수급이 줄며 가격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은 건데 사과 55%, 귤 16.7% 등 신선 과일은 두 달 연속 20% 넘는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파와 오이도 39%씩 오르는 등 농산물 오름세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체감 물가에서 농산물이나 식료품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서 농산물의 가격이 변동성이 커지면 체감 물가 지수가 둔화되는 속도는 느릴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과일과 일부 채소 가격이 이번 달에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어 비축 물량을 풀고 할인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이런 고물가 속에서 한 푼이라도 더 줄이려고 해외 직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와인이나 위스키를 살 땐 해외 직구가 더 저렴하다는 인식이 높은데요. 하지만 배송비에 세금까지 더하면 오히려 국내 마트가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성열 씨는 위스키와 와인을 모으는 게 취미입니다. 코로나19부터 혼술을 시작하면서 주류를 하나둘 사 모으다가 최근엔 와인 보관 냉장고까지 마련했습니다. 좋은 와인이나 위스키는 주로 해외 직구를 이용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그냥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게 편해서 돈을 모아뒀다가 해외 직구로 사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해외 직구로 주류를 사는 게 과연 더 저렴한지 국내 한 주류 판매 전문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한 위스키입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12만 원 정도인데요. 해외 직구 가격은 배송비와 세금까지 붙으면 20만 원 돈에 육박했습니다. 주류 20개 제품의 직구 가격과 국내 유통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와인은 10개 제품 가운데 8개,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 가격이 더 저렴했습니다. 특히 와인은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데 직구는 교환과 환불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끓은 게 오던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식 수입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유통된 것이 가장 최상의 맛을 고수.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시 세금이 구매 절차에서 마지막에 따로 부과되는 만큼 사전에 최종 가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2년 가까이 침체기를 겪은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비트코인은 올해만 170% 넘게 오르며 불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덩달아 김남국 의원 사태로 숨었던 잡코인들도 다시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초 2천만 원 선도 아슬아슬했던 비트코인이 11개월 만에 5,6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금과 함께 무서울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이 막을 내릴 거라는 전망에 늦어도 내년 1월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를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될 요인이 됩니다. 이에 더해서 내년 4월에 비트코인의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때문에 덩달아 위험한 잡코인 투자 심리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가스라는 코인은 최근 아무 이유 없이 1200% 가까이 올랐다 순식간에 고점 대비 70% 하락했습니다. 국내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격 차이를 노린 김치 프리미엄도 기승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일부 코인들이 1-20%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이용해 그 차익을 노린 불법 송금이 늘고 있는 겁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법 송금됐다가 지난해 적발된 돈이 16조 원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송금을 방치한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 중징계인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코인 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서울의 탑골공원 같은 문화재 주변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의 높이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지역의 남은 용적률을 다른 곳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 거래제 도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종로 광화문 일대입니다. 종묘나 경복궁 주변에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보니 멀리 인왕산까지 하늘이 탁 트였습니다. 같은 서울이지만 강남역은 사정이 다릅니다. 빽빽한 빌딩들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적률 800%를 이미 꽉 채운 탓에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도 높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용적률이 남아도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없는 곳에 하늘 공간을 사고 팔 수는 없을까? 서울시가 고민 중입니다. 용적거래제가 도입되면 이곳 탑골공원 주변처럼 하늘이 뻥 뚫린 것도 공간을 돈을 받고 팔 수 있습니다. 돈을 내고 하늘을 산 강남이나 서초 같은 곳들도 꽉 찬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더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미국 뉴욕은 이미 50년 전부터 거래제를 도입했고 이웃 일본도 도쿄 특별법을 제정해 도쿄역 주변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개발에 제한을 당하는 소유자들은 그 일정 부분의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고, 고밀 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용적률을 사서 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거래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지만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려면 내 건물 위의 공간이 다른 곳으로 이전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기록할 부동산 등기법부터 고쳐야 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2월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방법 찾기에 나섭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모바일 현금 카드 앱과 모바일 뱅킹 앱의 QR코드를 활용해 17개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QR코드 방법을 이용하려면 미리 모바일 현금 카드 앱을 다운로드받아 은행 계좌와 연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특히 오늘부터는 스마트폰 기종과 관계없이 QR코드로 ATM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가사노동 생산이 남성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생활시간 조사 기준 가사노동 서비스의 가치를 살펴보면 여성은 356조 원으로 남성보다 2.6배 많았습니다. 가사노동 소비는 아이들 돌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노동 연령층과 노년층은 가정 관리를 중심으로 소비가 컸습니다. 반도체 패키징과 같은 초격차 기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 기관과 협력을 확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에 불과한 R&D 협력 비중을 2028년까지 15% 이상으로 늘려 국내 단독 개발이 어려운 핵심 기술을 신속히 확보할 방침입니다. 반도체 패키징과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사업이 대표적인데 1조 9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주류의 희생을 요구한 것을 두고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혁신위가 비대위 전환 요구라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에 힘이 실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지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회동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와 신임 수석들의 상견례도 겸했는데 대통령실의 제안으로 이뤄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회동은 혁신위의 당 주류 희생안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우리 당은 끊임없이 혁신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혁신해 가야죠. 혁신위 내부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대신할 비대위 전환 요구가 거론되고 당에선 혁신위가 음습한 권력 투쟁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친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과의 회동으로 자연스럽게 김기현 체제에 힘이 실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도 회동의 배경을 묻자 자신은 힘이 빠진 적이 없다며 비대위 전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당에서는 혁신의 방향은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의 경쟁에서 보다 더 진정성이 있고 행동으로 충분하게 실천하는 쪽에 국민의 선택이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기현 대표가 내일 최고위 회의를 앞두고 인유한 혁신위원장과 회동 등을 통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연일 이재명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이어가던 이낙연 전 총리가 탈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통합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고 이 전 총리의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글도 삭제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출당 청원을 받는 데 대한 이낙연 전 총리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예,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김부겸 전 총리와의 만남을 공개한 데 이어 정세균 전 총리와도 만났다며 정 전 총리도 많이 상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전 총리 측 한 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전직 새 총리가 당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선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당장의 연대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탈당 등을 놓고 내부 분위기가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며 진화에 나섰고 이후 이 전 총리 출당 청원글은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연일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학자로서의 저의 역할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1년에 있던 발언과 여기에 5.18 민주묘지 참배행보가 합쳐지면서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국회에선 내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253개 지역구를 정하는 초안이 보고됐습니다. 법정 시한이 8개월이 지나서야 서울과 전북이 한 석씩 줄어든 초안이 나온 건데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수싸움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253개 선거구 획정안 초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부산 북강서구 등 현행 6개의 선거구가 분구되거나 합구되고 5개의 지역구 구역이 조정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탓에 법정 시한을 넘긴 지 8개월이 돼서야 겨우 초안이 나온 겁니다.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 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선거운동을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뭡니까?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까? 여당은 이번 초안을 기반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경계 조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북에서 한석 줄은 반면 강남의 의석수는 유지되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편파적인 안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위원회 오늘 발표는 참 황당하고 대단히 편파적이다. 특정 정당에 편향된 그런 획정안에 불과하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초안을 토대로 협의에 돌입하는데 최종안 도출 전 단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초안을 거부하면서 여야의 영호남 등 텃밭 의석수 사수를 위한 수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선거구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건 각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여야의 복잡한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거구 확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유권자들은 물론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인 경기도 하남시는 법정 상한 인구를 5만 명이나 훌쩍 넘었습니다. 경기 하남시 갑과 을 등으로 분구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배치되지만 아직 선거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출마를 준비하는 출마 예정자들은 현역에게 유리한 기득권 정치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선거 비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공약 문제라든지 유권자를 어디를 타겟으로 해서 만나야 될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저희가 알릴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빨리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정치 신인들이 좀 진출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유권자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벼락치기도 아닌데 유권자로서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역들 현안도 다 다르고 한데 참 굉장히 불쾌하죠. 왜냐하면 제가 알아야 될 권리를 모른다는 게 참 답답하고 분구가 되는 건지 아닌지도 확실히도 모르고. 지난 20대 총선에선 선거일 42일 전, 21대에선 39일 전에야 정해지는 등 선거구 지각 획정은 반복됐습니다. 현행법상 선거 1년 전까지 획정이 끝나야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법정 기한이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예산안과 당의 주요 법안 처리 현황에 대해 논의합니다.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의총에 참석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맡는 현직 교사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논의합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 등 학교 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담당 인력의 지원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뺀 전국 14개 공항에 근무하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노조원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파업에 돌입합니다. 공사는 각 공항에 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해 항공기 운항과 여객 이용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또 다른 의혹으로 경찰 추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황의조 선수와 영상 통화를 하던 중 신체 노출에 응했다가 몰래 녹화를 당했다는 진술이 추가로 확보됐는데요. 황의조 선수의 입국과 소환 날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민성 기자입니다. 경찰이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가 영상 통화를 통해 피해 여성의 노출 영상을 녹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여성 한 명이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화를 한 행위가 촬영에 해당한다면은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히 저장, 시청 정도의 행위라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영국에 체류 중인 황 씨가 입국하는 대로 황 씨가 피해 여성에게 녹화 사실을 알렸는지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황 씨에게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 추가 적용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경찰은 황 씨 측이 또 다른 여성 피해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 2차 가해 책임 여부도 폭넓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관련 영상의 추가 유포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황 씨 측은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소환 날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민 육군 부사관 사건,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군사법원이 1심 재판에서 이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새벽, 육군 부사관 A 원사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싣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살인, 시체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군 검찰은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보다 형량이 더 센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원사가 변명과 모순되는 진술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선고 결과로 판단을 하고 육군은 항소 여부 등 재판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에 따라서 바로 전역, 제적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관련돼서 추가로 징계 조치가 진행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A 원사가 현역 군인 신분인 만큼 국군 교도소로 보낸 뒤 전역 조치를 하는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서울시의 한 산하기관이 익명으로 처리해야 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홈페이지에 버젓이 노출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부터 관련 진술 내용이 한 달 넘게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됐다가 신고자가 문제를 삼자 그제서야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상사 B씨가 화장실 이용이나 엘리베이터 탑승까지 간섭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배제했다는 겁니다. 기관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고 B씨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기관 홈페이지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자신이 회사 측에 진술한 내용과 조사 보고서 등 보안 사항이 모두 인터넷에 올라온 겁니다. 심지어 신고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름, 집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생년월일 모든 정보가 거의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달 넘게 34일간 게재되어 있었고. 기관 측은 뒤늦게 해당 문서를 비공개 처리했다며 시스템상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기계가 너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해당 문서가 원래 비공개 건인데 공개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민감한 정보가 공개된 피해자는 또 한 번 상처를 겪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조사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공개해버린 건이어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지난 2019년 2130건에서 지난해 8961건으로 4배 넘게 늘어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용 씨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 돈 10억 원을 취약계층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기금은 국내 지역 거점 병원 5곳에 각 2억 원씩 전달됐는데요. 만 24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의 수술과 이식 및 재활 등 치료비로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진용 씨는 그동안 꾸준히 기부를 이어왔는데요. 박진용 씨가 지난해와 올해 기준 기부한 20억 원은 54명의 아동 지원에 쓰이고 있고요. JYP 그룹사 차원에서도 올해까지 기준 26억 7천여만 원을 기부해 1,523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진용 씨는 감사패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본인도 2딸의 아빠라며 기부금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온전히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신이 조종 중이던 경비행기를 추락시킨 유명 유튜버가 결국 감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4일 미 연방법원은 유튜버 제이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제이콥은 2년 전 경비행기를 타다가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며 셀카봉 카메라를 손에 든 채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리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얻었지만 누리꾼들은 고의로 추락했다, 일부러 연출을 했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수사 끝에 지난해 4월 고의 추락 사고라는 결론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제이콥은 비행기 잔해 증거 인멸 등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과욕에 범죄자가 되고 말았네요. 캐나다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캥거루가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거센 저항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 캥거루는 지난달 30일 퀘벡의 다른 동물원으로 이동하던 중 탈출에 성공한 후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모습이 SNS에 속속 올라오며 화제가 됐는데요. 결국 현지 시간 4일 경찰관에 발견돼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의 얼굴에 강펀치를 날리며 끝까지 반항을 했다고요. 붙잡힌 캥거루는 의료진의 처치를 받고 동물원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캥거루에게 얻어맞은 경찰관과 동료들은 두고두고 이번 일을 기억할 거라고 전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에 처음으로 탱크를 투입하며 본격적인 시가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43명이 숨졌는데 가자지구 남부에는 북부에서 피난 온 주민들이 머물고 있어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다친 사람들로 가득한 병원에 환자들의 비명이 여기저기 들립니다. 잔해 속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6살 소녀는 잃어버린 엄마를 찾으며 울먹입니다. مش متذكرة اجري بدي ماما بدي اعطي ماما مش سجالة شو فيها ماما عندها اجت بدي ماريا بدي اخواتي بدي تيسير.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에 처음으로 탱크를 투입해 본격적인 시가전을 시작했습니다. 칸 유니스 주변을 50회 이상 공습하며 지상 작전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격렬한 하루를 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עברנו בימים האחרונים לשלב השלישי של התמרון. השתלטנו על מעוזים רבים מול מרכזי הכובד שלו בדרום.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지하 터널에 바닷물을 들이부어 침수시키겠다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 중이라며 선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번 공격으로 현재까지 최소 4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가자 남부에 수용 가능 인원의 3배가 넘는 환자가 몰려 의료진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가자 남부엔 북부에서 피난 온 주민 수십만 명이 머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공격이 본격화되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인에 대해 입국 금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한 건 20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란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서한 지구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개인에 대한 새로운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부 이스라엘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실행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폭력에 대한 새로운 비자 제한 조치라고 확인했습니다. Today, as President Biden recently warned, the United States is taking action to address this escalating violence in the West Bank by implementing a new visa restriction policy under Section 212. 대상은 모두 수십 명으로 알려졌으며 기존에 미국 비자를 보유한 사람은 즉시 취소됩니다. 밀러 대변인은 앞으로 이른 시일 안에 추가적인 제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는 2001년까지인 클린턴 행정부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모두에게 증가하는 민간인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비자 제한 조치는 민간인 피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내놓은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나이지리아군이 민간인을 반군으로 오인해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 착각으로 주민 85명이 숨졌는데요.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폭격으로 숨진 마을 주민들 시신이 수습됩니다. 한순간에 가족과 이웃을 잃은 사람들은 오열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일 밤 나이지리아 서북부 카두나주에서 군용 드론의 공격으로 최소 85명의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The Nigerian army was on a routine mission against terrorists, but unfortunately 나이지리아군이 이슬람교 예언자인 무함마드 탄생일을 기념해 모여있던 주민들을 이슬람 반군 집단으로 오인하면서 공격해 참변이 일어난 겁니다. 볼라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오인 공격 사실을 인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나이지리아군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보코하람 등 북부 반군과 10년 넘게 대결하면서 주로 공중 폭격에 의존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을 오인 공격한 사례가 최소 14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중국은 철저한 봉쇄 정책을 펼쳤습니다. 건강 코드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건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 건강 코드 정책이 부활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중국 SNS에 올라온 건강 코드 사진들입니다. 인증 날짜가 모두 최근입니다. 코로나19 봉쇄 정책의 필수품이던 건강 코드는 지난해 12월 전격적인 방역 해제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이 건강 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베이징에 핵산 검사소가 다시 설치됐다, 곧바로 사라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上周我来这边看到那个核酸小屋，就在这个位置，又没了呀。你看，这个标志物是对得上的。上周我来的时候，这边还没有，然后上周来的时候，这边又给装起来的。今天来，又没了。今天是周日。 중국 당국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건강 코드는 폐지된 게 아니어서 녹색 인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공공장소 등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成都这边的流感比较多，但是呢，我们这个出入场所从来没有提出过要查这个绿码。 그럼에도 일부 누리꾼들은 건강 코드를 다시는 보기 싫다는 등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올 가을부터 시작된 호흡기 질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당국의 부인에도 중국 시민들은 재봉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사랑 듬뿍 받던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죠.
올해 해외에서 중국으로 송환된 판다만 15마리. 이제 영국에도 판다는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답니다. 우리 안에 판다에게 당근을 건네는 사육사. 잠시 후 판다가 이동상자 안으로 걸어 들어간 뒤에도 사육사의 손길은 계속됩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동물원의 자이언트 판다 커플 암컷 텐텐과 수컷 양광이 12년간의 영국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교환 협정이 끝나 중국 스촨행 특별 전세기에 오르게 된 건데요. 이로써 영국 안에는 판다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간 정이 들 대로 들었겠죠. 떠나는 두 판다를 배웅하는 관계자들의 모습에 아쉬움이 가득한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꼭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영국에서 자취를 감추는 게 판다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 예술은 배고프다라는 인식이 있었죠. 낮은 급여와 높은 물가에 영국 음악가들의 생계가 전례 없이 위협받고 있다네요. 프리랜서 연주자인 이 여성은 7살 때부터 트럼펫을 불어왔습니다. 홀로 연주를 마치더니 조용히 악기 장비를 정리하는데요. 현대음악의 산실 영국. 하지만 음악 산업이 점점 쇠퇴하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생활고에 직면했습니다. 전문 음악인들의 43%가 1년에 14,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2,300만 원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한다는데요.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상당한 가운데 4명 중 1명은 5년 안에 음악계를 떠날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생활 방식 속에서 창의적인 음악을 만드는 게 힘들다는 협회 차원의 항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멈출 수 없는 게 바로 예술의 숭고함이 아닐까요? 백발이 성성한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허리와 열정 가득한 얼굴, 예술 혼을 불태우는 여왕을 만나봅니다. 붉은 재킷의 여성이 마중 나온 이들과 인사를 나누더니 이내 무대에 올라 수많은 관객의 박수갈채에 화답하는데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발레 공연 눈의 여왕 무대 인사 현장. 눈의 여왕과 손을 맞잡은 이분의 정체는 진짜 여왕입니다. 마르그레테 2세 덴마크 여왕은 1980년대 후반부터 무대 세트와 의상을 디자인해 왔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도 역시 직접 무대 연출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나이 83세, 자신의 손길이 깃든 작품을 볼 때면 여전히 젊음을 느낀다는데요. 반세기 동안 왕좌를 지켜온 비결, 바로 이 열정에 있지 않을까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OECD 자살률 1위,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지표는 낙제점 수준이죠. 정부가 10년 내에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는 등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관리 전반을 강화합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분식점 앞에 선 남성이 집기를 던지고 나체로 둔기를 든 채 거리를 활보하다 체포됩니다. 조현병 환자인 이 남성은 처방받은 약물에 거의 손도 대지 않다가 증상이 악화돼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정신병력으로 인한 범죄 발생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UN 행복지수는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국민의 정신건강은 후진국 수준인 겁니다. 정부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국정 과제로 삼고 정신건강 정책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모든 과정의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대통령직 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25.2명인 국내 자살률을 10년 안에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조기에 알아챌 수 있도록 20에서 34세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정신질환이 20, 30대에 주로 발병한다는 것 하나와 조기 발견 시 상담과 약물 치료 등으로 적절한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울증뿐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도 검사하기로 했는데 결과에 따라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내년부터 전방 3개 사단에 있는 신병교육대가 사라집니다.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군에 입대할 병력 자원들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육군은 무인 무기와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해 인구 절벽에 대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홍지호 기자입니다. 현재 육군 신병교육은 2군데서 진행됩니다.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들어가거나 일부 사단에 설치된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1사단과 9사단, 25사단 등 전방부대 3개 사단의 신병교육대가 사라집니다. 인구 감소와 맞물려 병력 자원도 함께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입대를 가장 많이 하는 20세 남성의 수는 지난해 26만 명에서 2042년엔 12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의 상비 병력 역시 현재 정원인 50만 명 정도에 겨우 미치고 있지만 30년 뒤엔 36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전방 사단들의 신병 교육대대가 추가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군 훈련소에 입소할 훈련병들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군 당국은 모든 신병 훈련을 육군 훈련소로 일원화해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육군은 무인 무기와 로봇,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한 전투 체계를 발전시켜 인구 절벽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2달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여당은 재판 지연과 정치 편향 문제를 들고 나섰고 야당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남용하고 있다 주장하며 사법부 정상화를 당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늘 한 차례 더 열립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첫날 여야는 조 후보자의 개인 신상 의혹보단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집중했습니다. 여당에선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이 야당 인사에 치우쳤다며 정치 편향을 지적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성교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대법원에 같은 일부에 올라갔는데 3개월 만에 그냥 아웃됐어요. 야당은 이재명 대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기도청을 14차례 압수수색한 일을 예로 들며 법원이 영장 발부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청 입장에서 보면 14번째 후보자로서 이렇게 동일 사건,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영장 발부 전 관련자 대면 신문을 하는 압수수색 사전 신문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후보자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도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공한 개혁 부분도 있었고 또 실패한 부분도 있었는데 저 역시 전임 대법원장님의 그런 실패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조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선 국민의 걱정을 끼친 게 사실이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서울 지하철 경복궁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10여 명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뛰면 하중이 최고 170배나 증가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위에서 묘기를 하듯 서 있던 한 남성이 폴짝 뛰어내립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는 것 아니냐부터 위험하다는 반응까지 누리꾼의 문매를 맞은 SNS 영상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어 올라가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걷게 되는데 출근 시간에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뒤에 사람들도 쫓아온다 생각하니까. 문제는 탑승객의 이용 방식이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탑승객이 가만히 서 있으면 몸무게만큼만 하중이 가지만 걷거나 뛰게 되면 에스컬레이터 부품에 쌓이는 하중은 최대 170배나 됩니다. 정기 점검마다 확인할 수도 없는데 최근 사고가 난 순회역.
경복궁역 모두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견딜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다고. 그런데 계속 뛰어다니면서 두드리니까 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 점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품들입니다. 그거 다 뜯어가 볼 수가 없어요. 서울교통공사는 역주행 방지 장치를 내후년까지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에스컬레이터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다 촘촘한 점검도 중요하지만 걷거나 뛰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이용객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추위가 풀리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현재 인천과 경기, 충남과 세종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츰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먼지 차단이 되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겨울비도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동해안 지역은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지는 못하겠고요.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크게 춥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4.6도, 대전 영하 0.4도, 광주는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과 대구 13도, 광주는 15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아침에는 반짝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